17세기에 뉴턴의 물리학이 출현하고 그리고 200년이 지나가는 동안에 발전을 해서 19세기 말에는 이제 인간이 자연현상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자신했다고 했죠. 그리고 지난 시간에 우리는 그리고 20세기 바로 들어서면서 바로 그런 뉴턴과 맥스웰의 물리학으로 설명하지 못하는 증거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다고 했습니다. 그 증거들이 전부 다 빛과 연관되어 있었어요. 하나는 빛의 속력과 연관되어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원자에서 나오는 빛과 연관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들이 20세기 초에 바로 해결이 됩니다. 첫 번째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바로 여러분이 잘 아는 아인슈타인입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이 해결하는 것이 무엇인지 간단히 보겠습니다. 지금 뭐 한 10분에서 20분 사이에 간단히 보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우리가 2학기 특상대성 이론 한 주, 일반 상대성 이론 한 주 이렇게 이제 다루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20세기 초에 물리학이 당면한 문제가 뭐였냐면 아까 말한 두 가지 중에서 첫 번째에 관한 것은 이런 거였습니다. 19세기 말까지 물리학의 큰 뼈대가 역학과 전자기학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역학과 전자기학이 모순을 일으키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그 앞에서는 우리가 설명을 하지 않았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상대성 원리라고 하는 것인데, 상대성 원리란 우리 속도라고 하는 것이 절대적인 속도가 없고 속도라고 하는 것이 상대적이기 때문에 어떤 것이 절대적으로 정지해 있다라고 하는 걸 생각할 수가 없죠. 그래서 뉴턴의 운동방정식이 성립하는 기준계와 관성계인데, 그런 관성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다른 기준계도 또 관성계인데, 이렇게 서로 다른 관성계에서는 자연 법칙의 형태가 변하지 않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상대성 원리입니다. 이 역학은 바로 그런 상대성 원리를 만족했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는지를 어떻게 하냐면, 우리가 한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로 그 좌표를 변환하는 것이 갈릴레이 변환이었죠. 이런 갈릴레이 변환을 하더라도 그 역학 법칙의 형태가 바뀌지 않고 그대로 있다고 하는 걸 우리가 바로 볼 수가 있는데, 전자기학은 그렇지가 못했습니다. 전자기학에서 일부 식들은 갈릴레이 변환을 하면 아주 형태가 다른 것으로 바뀌었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아주 이게 심각하다 이렇게까지는 생각, 왜 그럴까, 왜 전자기학은 이게 바뀔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아무튼 그렇지만 역학과 전자기학이 사실은 원리적으로 생각하면 속도가 뭔가 한 기준계하고 다른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해서 두 기준계를 구별할 수가 없는데, 한 기준계에서의 자연법칙과 다른 기준계에서의 자연법칙이 다르다고 하면 이것은 여러 가지 곤란한 문제들을 많이 제기하기 때문에 전자기학이 상대성 원리를 만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 아주 의아하게 생각하던 차에 또 어떤 문제가 나왔냐면 광속불변 문제가 나왔습니다. 광속불변 문제가 바로 역학에서는 어떤 것이었습니까? 우리가 속도 덧셈 법칙을 잘 아는데, 그 속도 덧셈 법칙도 바로 갈릴레이 변환으로 나온 것이었죠. 근데 이 속도 덧셈 법칙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광속불변이. 그래서 역학적으로는 도저히 설명하지 못하는 것이었는데, 우리 앞에서 간단하게 전자기파를 봤었죠. 전자기파가 바로 빛인데,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방정식에는 그 빛의 속도가 거기 들어있는데, 그 빛의 속도는 무엇만에 의해서 주어지냐면 진공의 유전율과 투자율에 의해서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유도되는 전자기파에 대한 파동 방정식에 의할 것 같으면 기준계를 가르지 않습니다. 어떤 한 기준계에 대해서 등속도 운동한다고 해서 빛의 속도가, 전자기파의 속도가 달라질 이유가 없어서 광속불변이 너무나 당연하다라고 생각될 수 있는 것이었죠. 이렇게 이 두 가지가 아주 중요하게 당시로서는 큰 그 물리학의 두 기둥인 역학과 전자기학이 동일한 문제에 대해서 서로 다른 이야기를 하는 이런 아주 문제점이 있었는데, 이 문제를 아인슈타인이 1905년에 그것도 대학교를 막 졸업하고 22, 23살 이때 이 문제를 해결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특상대성 이론이 어떻게 수립하게 되었냐면 아인슈타인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독일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죠. 나중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을 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 출생해서 고등학교까지 다니고 그 다음에 사실은 고등학교를 졸업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졸업장이 없어도 들어갈 수 있는 스위스의 츄리 공과대학에 가죠. 거기서 졸업합니다. 그리고 이제 취직을 하려고 했는데 취직이 잘 안 됐어요. 그래서 잘 알려진 것처럼 특허청에 임시직으로 근무하면서 1905년에 아주 중요한 3가지 논문을 연달아 발표합니다. 그것이 다 이 3가지가 굉장히 중요한 것이었어요. 하나는 광전 효과라고 하는 것에 대한 거, 또 하나는 브라운 운동에 대한 거, 또 하나는 특상대성 이론에 대한 것인데, 광전 효과에 대한 이 논문 때문에 아인슈타인이 1921년에 노벨 물리학상을 받게 됩니다. 이 브라운 운동에 대한 거라고 하는 건 당시까지만 하더라도 정말 분자가 있느냐, 분자를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였는데, 이 브라운 운동이라고 하는 것이 분자의 존재를 직접 눈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밝힌 아주 중요한 논문이 되겠어요. 그리고 또 특상대성 이론입니다. 그리고 특상대성 이론 발표한 뒤 10년 뒤에 일반 상대성 이론을 발표하고 그 다음에 이제 미국으로 망명하죠. 그리고 프린스턴 대학교에서 그 고등연구소라고 하는 데서 이제 지내게 됩니다. 그러면 특상대성 이론은 어떻게 나오게 됐냐면 2가지 포스툴렛이 있습니다. 이 포스툴렛은 증명하지 않고 성립한다고 가정하는 것이죠. 그 2가지가 바로 뭐냐면 모든 관성 기준계에서 물리법칙은 동일한 형태를 갖는다. 이게 바로 무슨 뜻이냐면 아까 이게 바로 이제 상대성 원리입니다. 서로 다른 관성계, 서로 등속도 운동하는 기준계에서 자연법칙이 같은 형태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역학법칙만 같은 형태였고 전자기하법칙은 같은 형태가 아닌 그런 문제점이 있다고 했죠. 그래서 그게 전자기하까지 같은 형태를 가져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뭐라고 불렀냐면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다. 그리고 앞에서 말한 역학법칙에 대한 상대성 원리를 갈릴레이 상대성 원리다 이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일단 무엇인가 모든 기준계에서 어떤 자연법칙이라도 모든 관성계에서 똑같은 동일한 형태를 갖도록 무엇인가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또 다른 하나는 무엇이냐면 관성 기준계에서 진공 중에 빛의 속력이 동일한 값을 가져야 된다. 이게 이제 실험으로 알려진 것이죠. 그래서 20세기 초까지 밝혀진 실험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고 그것을 이제 가능하게 하는 그런 이론을 이제 찾아낸 것이죠. 그 이론을 어떻게 사실은 어렵지는 않습니다. 그렇지만 어떻게 찾아내게 됐는지 무엇인지 하는 건 설명하지 않고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이 상대성 원리를 무엇으로 이제 판단한다고 그랬어요? 갈릴레이 변환으로 판단한다고 그랬죠. 우리 갈릴레이 변환은 어떤 것인지 우리 알죠? 그게 바로 무엇입니까? 2 기준계가 X축 방향, 축이 서로 평행한다고 하고 X축 방향으로 등속도 V로 움직인다고 하면 이게 바로 갈릴레이 변환이었습니다. 그러면 Y좌표는 그대로 있고 Z좌표는 그대로 있고 시간좌표도 그대로 있고 이제 X좌표만 이렇게 A 기준계와 B 기준계 사이에 이런 관계를 갖는데 이것을 수정했습니다. 그 수정한 걸 뭐라고 부르냐면 로렌츠 변환이라고 하는데 아인슈타인 변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겠고 또는 특상대성 이론 변환이라고 부르는 게 더 좋을 텐데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릅니다. 이 로렌츠 변환은 갈릴레이 변환하고 많이 다르냐? 그렇지가 않습니다. 먼저 속도를 여기에 이렇게 CT 이렇게 쓰면 요걸 이제 여기에 시간을 CT로 표시했는데 CT로 표시한 것은 이것도 거리의 차원을 갖게 하기 위해서 여기다 C를 먼저 곱했어요. 그리고 C를 곱하고 나누고 하니까 베타는 C분의 V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베타 CT 하면 저기에는 VT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로렌츠 변환과 갈릴레이 변환은 다른 건 뭐밖에 없냐면 앞에다 어떤 상수 하나를 이렇게 곱한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공간에 대한 변환과 시간에 대한 변환이 똑같은 형태를 갖도록 만든 것이죠. 그래서 X'은 감마 X-베타 CT 그렇다면 CT'은 감마 CT-베타 X 이렇게 만든 것입니다. 그리고 이 감마를 로렌츠 인자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감마는 어떤 값을 갖냐면 바로 루트 1 베타 제곱분의 1이라고 하는 값을 갖고 이것이 바로 상대성 이론, 특수상대성 이론의 효과가 얼마나 많이 나타나는지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우리가 우리 주위에서 그냥 보는 경우에는 베타가 광속으로 나눴죠. 그래서 광속은 굉장히 빠른 것이니까 보통 속도로 광속으로 나누면 작겠죠. 그 작은 거를 제곱하면 더 작겠죠. 그래서 대부분의 경우에 이 감마 로렌츠 인자는 1입니다. 그리고 이게 1에서 벗어나려면 요 베타가 적어도 0.5 이상은 되어야지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게 뭐예요? 광속의 절반 이상은 되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로렌츠 변환이 진짜인데, 이게 진짜 변환인데 우리 눈에 띄지 않았던 그런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변환을, 아인슈타인이 찾아낸 변환을 왜 로렌츠 변환이라고 불렀냐 하면, 사실은 아인슈타인이 이것을 이제 논문을 발표했는데, 이것과 똑같은 시기 1905년에 이제 아인슈타인이 논문 발표했다고 그랬죠. 똑같은 식을 로렌츠라고 하는 사람이 1904년에 이미 발표했습니다. 이건 상대성 이론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이 빨리 움직이는 전하의 길이가 수축되어 보이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서 식을 하나 유도했는데 그 형태가 똑같았어요. 그리고 나중에 알고 보니까 특상대성 이론이 적용되는 그런 현상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식 자체는 로렌츠가 이 모양의 식을 로렌츠가 먼저 찾아냈기 때문에 1년 전 먼저 찾아냈죠. 그래서 당시 학자들이, 아인슈타인이 그렇게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당시 학자들이 특상대성 이론에서 나온 변환식을 로렌츠 변환이라고 부르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20세기 초에 로렌츠, 네덜란드 사람이죠. 로렌츠가 사실은 당시 유럽에서 가장 동망 있고 가장 훌륭한 물리학자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사실은 특상대성 이론은 이 로렌츠 변환이 전부 다입니다. 특상대성 이론에 나오는 모든 결과는 로렌츠 변환에서 로렌츠 변환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는 설명 안 하려고 하지만 특상대성 이론 하면 여러분 길이 수축, 시간 팽창, 쌍둥이 역설 이런 얘기들 많이 듣죠. 바로 그런 것들이 전부 로렌츠 변환으로 설명이 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 먼저 무엇을 설명해야 되겠습니까? 광속 불변을 설명해야 되겠죠. 근데 이 광속 불변은 바로 설명이 됐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 덧셈 법칙을 갈릴레이 변환으로 유도했었는데 이 덧셈 법칙을 수정을 해야지 되겠어요. 왜? 갈릴레이 변환이 수정이 됐죠. 그래서 갈릴레이 변환으로 속도 덧셈 법칙 구한 것과 똑같은 방법으로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을 구하려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네, 저 위의 식을 아래 식으로 나눴었죠. 갈릴레이 변환에서도. 그렇게 나누면 이제 이런 식이 나오는데, 갈릴레이 변환에서 한 것과 똑같이 t분의 x는 vca라고 놓고, t'분의 x' vcb라고 놓고, 그 다음에 v는 vba라고 놓으면 요 식이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되는데, 이거 한번 집어 넣어 보세요. 근데 우리 갈릴레이 변환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VAB를 앞으로 냈죠. 그래가지고 전부 다 플러스 사인으로 만들었죠. 그렇게 만들었더니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됐습니다. 이게 상대론적 속도 덧셈 법칙인데, 그러면 갈릴레이 변환으로 구한 속도 덧셈 법칙하고 많이 다릅니까?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뭐만 없냐면 요거 없으면 갈릴레이 변환에 의한 속도 덧셈 법칙이 되는 거예요. 요거 사실은 어떻습니까? C제곱분의 V제곱에 해당하죠. 이건 굉장히 작은 항이기 때문에 갈릴레이 변환이 거의 대부분 맞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속도가 광속에 가까이 갈 것 같으면 굉장히 큰 효과를 나타낸다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계산을 하나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상대론적인 속도 덧셈 법칙이 있는데, 우리 한 속도를 VCB를 C라고 하고 VBA를 0.3C라고 하고 여기다가 속도 덧셈 법칙에 이렇게 대입하겠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옵니까? 한 속도가 C면 다른 속도 무엇을 더하든 역시 C가 나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광속 불변 문제가 해결이 되는데, 그래서 광속 불변이란 빛이 가지고 있는 이상한 특별한 성질이 아니다라고 하는 걸 알게 됐습니다. 다 똑같은 것이고 단지 속도 덧셈 법칙을 우리가 근사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 분모에 있는 두 번째 항목을 무시한 식을 사용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보통의 경우에도 사실은 저걸 이제 사용해야지 되겠어요. 저걸 사용해야 되는데 저 분모에 있는 저항 때문에 만들어지는 게 보통 우리 주위의 속도에서는 소수점이 한 20자리 정도에서 조금 달라질 정도입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여기에 지구에서 양쪽으로 우주선을 쏜다고 하겠어요. 똑같은 속도로 가는 우주선을. 그래서 지구는 C라고 하고 왼쪽에 있는 우주선은 A라고 하고 오른쪽에 있는 우주선은 B라고 하고서, 자, 우주선이 각각이 VAC는 마이너스 0.5C, VBC는 플러스 0.5C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지구에서 올 때
우주선 A는 왼쪽으로 광속의 절반, 그 다음에 B는 오른쪽으로 광속의 절반으로 간다고 하면 A에서 B를 보면 어떤 속도로 가겠습니까? 우리 그냥 종전의 속도 덧셈 법칙으로 볼 것 같으면 요거 빼가지고 뭐가 돼? 그냥 C가 되겠죠. 근데 C가 되지 않는다고 하는 거죠. 이 속도 덧셈 법칙에 집어넣을 것 같으면 이렇게 집어넣어야지 됩니다. 이렇게 집어넣으면 뭐가 나오냐면 0.8C가 나온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속도 덧셈 법칙 때문에 광속 불변이 나왔던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특상대성 이론이 나오게 됐는데, 특상대성 이론의 기본식은 뭐라고 그랬습니까? 로렌츠 변환이라고 그랬죠. 이 로렌츠 변환의 발견으로 우리가 무엇을 알게 됐냐면, 사실은 특상대성 이론에 의해서 알게 된 것이 시간에 대한 제대로 된 해석입니다. 종전에는 시간은 공간과 상관없이 흐르는 거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절대 시간이 있고 그 다음에 3차원 공간이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시간이 본질적으로 공간과 똑같다라고 하는 것을 로렌츠 변환으로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4차원 시공간에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알게 해줬고, 바로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성질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광속이 일정하다고 하는 게 독특한 것이 아니라 빛의 여기서 광속 불변은 사실은 제대로 속도 덧셈 법칙의 자연스러운 결과인 것을 이제 아까 로렌츠 변환으로 봤죠. 그리고 또 로렌츠 변환에 의해서 역학적 이 한 기준계에서 다른 기준계로 법칙을 이제 변환시킬 것 같으면 역학법칙뿐 아니라 모든 자연법칙이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 즉 아인슈타인의 상대성 원리를 만족한다는 것도 바로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새로운 사실을 설명하는 그런 새로운 이론이 나오게 되면 그것만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전혀 예상 못했던 것까지 다 설명한다고 그런 적이 있었죠. 17세기도 어땠습니까? 행성들 5개가 이상하게 하는 운동, 그걸 설명하기 위해서 뉴턴의 운동법칙이 나왔는데, 그 뉴턴의 운동법칙이 행성뿐 아니라 모든 자연을 설명하는 기본법칙이라고 하는 것까지 알았죠. 특상대성 이론도 마찬가지입니다. 전혀 예상하지 못한 거 몇 개만 예를 들면, 예를 들어서 질량이 에너지한 형태다라고 하는, 우리가 E는 mc 제곱으로 잘 알고 있는, 이게 바로 무슨 얘기냐면 그 질량 m을 가지고 있는 놈이 광속 C로 움직이면 에너지가 E다, 이런 얘기는 아닙니다. 이것은 질량도 에너지한 형태다. 그래서 에너지의 단위로 질량을 표시하려면 여기다 C제곱을 곱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것이 특상대성 이론에서 저절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특상대성 이론으로 무엇을 알게 됐냐면, 반물질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론으로 먼저 알고 실제로 그 반물질을 실험으로 이제 측정하게 되죠. 우리 이런 이야기 때 이제 열심히 배우겠습니다. 그리고 기본 입자에는 고유스핀이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이런 고유스핀도 4차원 시공간의 결과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자, 그래서 봤더니 17세기에 어땠습니까? 천상에 속한 물체는 완전한 운동을 해야 한다고 굳게 믿었지만, 행성운동 가지고 새로운 자연법칙을 찾은 것처럼, 우리 지난번에 20세기에 이제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그랬죠. 근데 20세기는 어땠냐면, 물리학의 기본법칙으로 모든 자연상을 설명한다고 자신했었는데,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자, 첫 번째, 광속불변이라고 하는 이상한 현상을 해결하다가 무엇을 하게 됐어요?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되었다고 하는 것이죠. 이 시간과 공간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 특상대성 이론인데, 근데 이 특상대성 이론이 일반 상대성 이론으로 확장하게 됩니다. 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까 봤었죠. 로렌츠 변환이 상대성 이론의 특상대성 이론을 이야기해주는 전부다라고 했는데, 상대성 이론이란 사실 기준계 A와 B를 이제 생각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렇게 자연현상이 있어요. 이 자연현상이 있는데, 이 자연현상을 설명할 때, 이걸 설명하려면, 이 운동을 설명하려면 기준계가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 기준계 하나를 정합니다. 이 기준계에서 요것의 위치를 이제 정합니다. 또 다른 기준계를 정해요. 기준계 마음대로 정할 수가 있다고 그랬죠. 이렇게 두 개의 기준계로 설명할 때 그것을 연결한 그 관계에 대한 것이 상대성 이론이라고 했죠. 근데 특상대성 이론의 경우에는 제한을 뒀습니다. 어떤 제한을 뒀냐면, 특상대성 이론은 두 기준계가 서로 상대적으로 움직이는데 어떤 제한이 있었냐면, 등속도로 움직여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제한이 있었고, 이것을 특상대성 이론이라고 하는데,
이거 가지고 어떻습니까? 아인슈타인이 엄청 성공했죠. 그리고 이것에 대한 로렌츠 변환을 유도하는 것은 우리가 이제 2학기 때 이거 할 때는 어떻게 유도했는지도 우리가 보겠지만 너무 쉽습니다. 우리도 할 수, 사실 아인슈타인이 대학교 금방 졸업하고 했으니까 어떻습니까? 우리 21세기에 사는 우리도 바로 할 수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자, 이렇게 특별한 경우에만 등속도 운동하는 경우에 굉장히 성공했기 때문에 이걸 가속도하는 일반적인 경우로 확장하고 싶은 생각이 들겠죠. 그게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 일반 상대성 이론이 바로 두 기중계가 한 기중계가 다른 기중계에 대해서 가속 운동하는 경우까지도 포함시킨 것인데, 자, 근데 사실은 그게 그렇게 쉽게 되지를 않았고, 사실은 수학자라든가 이런 많은 사람들의 도움을 얻어가면서, 물론 기본 아이디어는 아인슈타인이 이제 타개했지만 일반 상대성 이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 골격만 먼저 얘기하면 특상대성 이론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로렌츠 변환이 전부 다라고 그랬죠. 이렇게 어떤 이론이 있으면, 어떤 학문이 있으면 그 학문을 대표하는 식이 딱 하나 있습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의 식은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이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을 대표하는데 어떻습니까? 로렌츠 변화는 우리가 뭐 그런 대로 계산도 할 수 있고 하겠지만 이거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모르겠죠. 요 밑에 이렇게 첨자가 붙었는데 첨자가 하나 붙어 있을 때 우리가 벡터라고 얘기합니다. 첨자가 두 개 붙어 있으면 우리가 텐서라고 얘기하는데, 여기에 나오는 양 중에서 G, mu, nu라고 하는 것은 메트릭 텐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게 공간이 어떻게 생겼느냐 하는 것을, 공간의 구조를 대표하는 겁니다.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할 것 같으면 공간이 평평하지 않고, 공간은 당연히 평평하다고 생각했었습니다. 근데 공간이 평평하지 않고 휘어져 있어야 된다고 하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아인슈타인의 장방정식은 사실은 공간의 구조를 알아내는 식이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R, mu, nu는 리치 텐서라고 하는 것인데, 이 안에는 미분 연산제가 잔뜩 들어있습니다. 무엇에 대한 미분? X, Y, Z 시간에 대한 미분 연산제가 잔뜩 들어있는 복잡한 연산자라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T, mu는 바로 이렇게 공간을 휘어지게 만드는 원인인데, 그 원인이 바로 질량입니다. 질량이 다른 형태로는 에너지로도 대표될 수가 있죠. 그래서 공간에 분포된 질량과 에너지의 분포를 대표하는 텐서가 이게 이제 에너지 운동량 텐서라고 부르는 것인데, 이 식도 미분 방정식이기 때문에, 미분 방정식 어떻게 하라고 그랬습니까? 풀으라고 그랬죠. 그래서 무엇에 대해서 푸는 거냐면 종속 변수를 구하는 거죠. 이 메트릭 텐서가 종속 변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분 방정식의 풀이는 함수로 나오는데, 무엇의 함수로 나온다고 그랬습니까? 독립변수의 함수로 나온다고 그랬죠. 여기서 독립변수는 시공간 x, y, z, t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풀이는 뭐가 되겠어요? g, mu, nu가 x, y, z, t의 함수다.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태양과 같은 이런 질량이 있으면 그 주의 공간이 이렇게 휘었다라고 하는 풀이를 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1915년에 이런 것을 발표했을 때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네, 좀 황당했겠죠. 또 이것을 확인하는 길이 확인하는 길이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놀랍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인슈타인이 그것을 이제 제안을 했어요. 이렇게 우리 주위에서 그래도 이 일반 상대성 이론에 의한 공간이 휘는 게 질량 때문에 휘는데, 질량이 뭐 조그매가지고는 아니겠죠. 근데 우리 주위에서 질량이 제일 큰 데가 어디입니까? 태양이죠. 태양을 빛이 지나가면 그 빛이 휘어질 것이다 라고 하는 걸 예언하고, 얼마나 휘어질지를 계산을 했는데, 태양 지나오는 빛이 휜 걸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어렵죠. 근데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개기일식이죠. 그래서 영국 사람인 아서 에딩턴이라고 하는 사람이 개기일식을 찾아서, 개기일식은 일식이 일어날 때 부분일식이 일어나고,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부분은 지구의 아주 극히 좁은 영역에서만 개기일식이 일어납니다. 근데 1919년에 이분이 개기일식이 일어나는 데를 저 아프리카로 찾아갔어요. 아프리카의 어떤 섬에서 개기일식이 일어나는데, 그때 거기서 막 폭풍우가 쳤는데도 찾아가서 실험을 해가지고 1919년에 드디어 확인하는 데 성공합니다. 그리고 그때 관찰한 것이 아인슈타인이 계산으로 예언한 것과
똑같은 양이었어요. 그래서 일반 상대성 이론이 옳다라고 하는 구체적인 증거가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것입니다. 여기 별이, 밤에는 별이 이렇게 있죠. 근데 낮에는 별이 있어도 안 보이죠. 근데 낮에 개길식이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별이 보이는데 밤에 보였던 별의 위치와 낮에 보였던 별의 위치가 다르다고 하는 거죠. 그 이유는 뭐예요? 거기 태양 옆을 지나오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고, 이것이 바로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 아인슈타인의 중력이론이 바로 일반 상대성 이론입니다. 이것이 옳다는 증거가 되고, 이렇게 아서 에딩턴의 실험이 발표된 다음에 아인슈타인은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인이 됩니다. 그 전에는 학자들 사이에 유명해. 특상대성 이론으로는 학자들 사이에 유명했는데, 일반 상대성 이론, 이건 사실은 신문에, 그 영국과 뭐 미국과 이런 신문에 대대적으로 나왔습니다. 거의 전면에 이 이야기가 나와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느냐. 아인슈타인이 드디어 유명인이 되었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1921년에 아인슈타인이 미국을 첫 번째로 방문하는데, 이때는 정말 연예인이 방문하는 것처럼 많은 사람들이 환호하면서 강연을 듣기 위해서 별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이제 방문하게 되는 것이죠. 이런 아인슈타인의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 이야기는 지금 우리가 간단히 한 20분에 걸쳐서 얘기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재밌습니다. 우리 2학기에 나오는 특상대성 이론과 일반상대성 이론을 기대하면서 오늘 여기 강의는 이것으로 마치기로 하겠습니다.